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토대로 선지가 옳은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 판단할 수 없는 거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법안 3이라면요.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일반 사망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군인은 직업 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본다라는 게 보이고, 그럼 순직자가 아니면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복무기간 중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공무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뒤에 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다만이라는 것은요. 다만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지만 앞에 있는 경우가 성립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앞에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망자로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의 내용은 뭐라고요? 서술상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순직자로 일반적으로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면은 일반 사망자로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에서는요.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직자로 판정되지 않은 일반 사망자로 판정된 경우가 직업군인이 아니고도 이럴 수 있는지 가능성만 따져주시면 돼요. 자, 직업군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의무복무 군인이겠네요. 의무복무 군인에 해당하고 복무기간 중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로 사망해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망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즉, 의무복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망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읽혔으니까 풀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추리논증 문제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입니다. 가능성을 판단한 거죠. 지금 선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이 아닐,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가능성 판단해라. 그러면 직업군인이 아닌 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앞서 문제 풀었으면 또 보이고 여기서도 직업군인과 의무복무군인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죠? 의무복무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사망한 경우 일반 사망자가 될 수도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언제 그렇다고요? 의무복무자는 원래 복무기간 사망하면 순직자인데 다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할 경우 이제 일반 사망자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가능성 판단한 거 그럴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된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다만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가지고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을 읽는 방법 비교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다만 읽기.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A라면 인 경우 B다. 단 C인 경우 예외다. 자, 법조문이 나왔을 때 이런 서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법안 3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해당한다면 순직자다. 단 뒤에 있는 경우는 순직자가 아닐 수 있다. 순직자가 아닌 게 일반 사망자잖아요. 그러니까 C인 경우 예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 그냥 사실 다만으로 그대로 봐줘도 되는데요. 논리학적으로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은 A인 경우이면서 C가 아니어야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지만 B가 되는 거예요. 즉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지만 즉 자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 행위로 사망하지 않아야지만 복무기간 중 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사망했을 때 순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약에 갖추었다면은 이렇게 순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얘가 그랬죠. 이 선지 3이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의무복무자지만 순직자가 될 수도 있구나. 직업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 다만 읽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저는 논증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법조문을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릴 거고요. 법조문을 읽어나가는 것들도 나중에 뒤에서 역추론이라는 기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다만이라는 게 법문헌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완설된 문제 한번 볼게요.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게 기억을 판단했던 거예요. 기억에서 법안 1 맞고, 근데 만약에 법안 3이라면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구나 판단했던 거네요. 법안 2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뒤에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의무복무자로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자로 보는 건데, 뒤에서는 단서가 아니라 전역 후, 오히려 여기보다 더 확장된 경우예요. 이 전역 후에도 앞이랑 똑같다, 다른 경우에도 똑같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직자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복무기간 중 사망했다고 하면은 의무복무자가 아니겠죠. 즉 직업군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법안 1, 법안 2에 대해서는 직업군인이고 법안 3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판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억이 다 맞으니까 없는 것들을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으로 이제 판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디귿을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법안 1, 법안 2, 법안 3을 봤다고 하면은 법안 1, 법안 3, 법안 2, 법안 3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니은과 디귿을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토대로 선지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할 수 없는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 기억을 한번 볼게요. A에 의하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동그라미 기억이, 동그라미 니은보다 효율성이 높다. 자, 이런 문제 지문이 빡빡하게 나와 있지만요. A에 의하면이니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효율성이라는 이 A 박스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고정할당제가 무엇인지, 출산월의 거래제가 무엇인지 봐주면 됩니다. 고정할당제라는 이런 제도에 대한 설명도 모든 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기의 핵심적인 내용만 봐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간추린 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거, 그냥 이거를 쭉 읽는 게 아니라요. 효율성이 높다라는 수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에서 효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효율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득은 최소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득 최소화가 아니네요. 이득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보라고요? 법안 1이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읽으시고요. 비교급 읽기죠. 비교 주체인 법안 1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법안 1이 이득이 최대화하고 비용이 최소화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 기준으로는요. 법안 1 한번 볼게요. 출산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죠? 이득 뭐죠? 없어요. 비용 뭐죠? 없습니다. 법안 1이 효율성 기준으로 이득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명만 출산하고 2명 이상일 때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읽을 때 벌금 액수 같은 것까지도 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명을 낳으면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 안 들고 이득 없어요. 그냥 빵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안 2가 뭐가 돼야죠?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법안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 명만 출산할 수 있는 허가증이 발행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득, 만약에 낳지 않을 게 되면 이득이 있나요? 뒤에 보니까 이득이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만들 수가 있구나. 법안 2는 이득이 있어요. 비용은 없고요. 법안 1은요, 이득도 비용도 없습니다. 그럼 법안 1이 효율성이 더 높다. 어떤 거죠?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번 그 리트 문제가 2026년 리트 문제가 배경 지식이 사실 상당히 많이 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규제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마 법조인한테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해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들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리트를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려고 하시니까
기출문제에 있었던 배경 지식 정도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또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행정 분야가 나왔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규제를 이야기할 때요. 법안 1 같은 경우는 명령을 하는 규제예요. 평생 한 명만 출산을 해라. 그리고 명령을 어기면은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유형의 규제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런 규제가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으로서 법안 2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법안 2는 거래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거래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오염물질 배출 거래건으로 실제로 우리가 정책에서 쓰고 있거든요. 각 회사마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허가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허가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기존에는 그 국가가 너는 한 명 출산해 혹은 이만큼 오염물질 배출해라고 강제했다고 하면요.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염물질이 똑같이 기존과 같이 500톤으로 과거에 명령도 500톤 그리고 시장 유인도 500톤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오염 배출권을 사서 배출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저감을 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배출하지 않고 이 배출권을 팔지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그런 경제 상황과 비용 편의적 여건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수준에서의 선택이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장 유인적 규제라는 것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오염물질 배출권을 이제 거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배경 맥락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문제 풀 때도 바로 딱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배경 지식을 저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배경 지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리트 점수를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법전원 들어가는 게 인생에 걸려 있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들어두시면 나쁠 거 없거든요. 저도 최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